가톨릭 뉴스 매거진 열린 세상 오늘. 안녕하세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방한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남북 정상이 지난 9월에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서울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명분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대중 정부 대북 특사였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견해 들어보고요. 또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연구위원장인 변진흥 박사로부터 가톨릭 교회가 바라본 한반도 정세, 또 북한 교회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공방, 태아의 입장을 담은 생명 뮤지컬이 무대에 올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 뮤지컬 1박 2일에서 주인공 태아 역할을 맡은 프로라이프 대학생회 이유진 양 만나보겠습니다. 파격적인 발언과 행보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 프란치스코 교황.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교황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티칸 뉴스 번역을 맡고 있는 이창옥 번역가와 함께하는 바티칸은 지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세상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울에 올까요, 안 올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뜻에 달렸다고 했는데요. 한반도 정세가 다시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취재 기자와 살펴보죠. 맹형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가능할까요? 일단 명분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흔쾌히 반겼다는 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김 위원장을 서울에서 만나면 바라는 것을 이뤄주겠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네, 이 김 위원장이 지금 가장 바라는 건 대북 제재 해제일 겁니다. 요즘 경제에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진전된 뭔가를 제안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예.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서울에 와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북 제재 때문에 서울행이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묘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굳이 형식적인 방문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거란 얘기죠. 네. 어쨌든 서울 방문은 남북 정상에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도 약속을 지킨다면 남북이 신뢰를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일단 청와대는 오는 18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북측에 이 서울 답방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재 답변을 기다리며 사전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이 방한을 머뭇거리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 경호 문제가 민감해 보입니다. 올해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때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네, 이 경호원들이 김 위원장을 에워싸고 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차가 달리는데 같이 뛰어갔잖아요. 그렇죠. 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김 위원장의 동선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오면 여러 일정을 소화할 겁니다.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네, 하지만 아직까지 북측 고위급 인사가 답사를 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1,0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생활하는 대도시입니다. 네. 통제가 가능한 판문점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또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서울행을 선뜻 결정할 수 없는 이유로 보입니다. 올해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소문은 무성하고 벌써부터 숙소까지 거론되고 있네요. 네, 이 워커힐 호텔이나 신라 호텔 등이 거론됐는데요. 방을 비워뒀다, 예약을 받지 않는다 등 소문이 분분합니다. 일단 워커힐 호텔은 서울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경호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네. 또 올해 2월 평창 올림픽 개막 때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호텔에 묵는다면 경호를 위해서 건물 전체를 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호텔에 확인을 해보니까 방을 비웠다는 건 사실 무근이고
여전히 예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그렇다고 서울 광장이 훤히 보이는 도심의 숙소를 잡기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반대 시위를 직접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지지부진한 북미 대화가 다시 촉진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물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열고 홀가분하게 서울을 방문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현재로선 대화의 동력을 되살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달린 문제 같습니다. 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열린 세상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는 샵 1053입니다. 100원이 부과되고요. 또 휴대전화 빵톡으로 무료 참여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시선, 생생한 인터뷰, 열린 세상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보다 중요한 건 비핵화의 진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입니다. 평화의 겨울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국회 대북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요셉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여부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약속대로 금년 내로 답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 금년 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도 내다 보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일정을 제안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글쎄요. 우리 정부에서는 당연히 또 대통령께서도 어제 귀국 중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필요한 것이고 북한을 위해서도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은 약속대로 답방을 하고 그 답방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도 약속을 지켰다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와서 비핵화를 전 세계인을 향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그런 무언의 압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나 당연히 꼭 답방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거듭 그 시기가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지금 불발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금년 내로 물론 답방하면 최상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답방도 검토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의 답방과 북한의 비핵화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그 일환으로 봐야죠.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북미 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남북 간의 경제 협력 등 모든 교류 협력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핵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예.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게 된다면 우리도 준비할 게 많습니다. 지금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건 괜찮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하시면은 제일 좋은데 과연 지금 현재 국내 상황으로 봐서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려는지 그건 매우 궁금합니다. 예. 근데 또 김 위원장이 최근에 보니까 군의 전투 동원 태세를 지시한 사실도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세요? 죄송합니다. 북에서는 항상 그러한 것을 동원할 수도 있고, 예. 만약 북한은 지금 현재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만약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한다고 하면은 북한군은 그러한 태세를 준비할 것입니다. 예. 그럼 요것도 김 위원장의 답방하고도 일정 부분 연관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G20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 위원장이 바라는 걸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석은 아직도 강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번 중미 회담에서도 무역 전쟁을 90일간 휴전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대북 압박 제재를 강력히 요구했고 지금은 시진핑 주석과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략적 발언을 액면 그대로 다 우리가 잘 분석해서 해석해야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오늘만 하더라도 미 고위 관계자들이 만일 북한이 영변 핵을 사찰을 허용할 때 대북 제재 일부를 풀 수 있다. 그 풀 수 있는 카드가 식량 지원이나 혹은 우리 한국이 경제협력 철도 사업 예. 이런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북한이 성실한 조치를 하라는 것은 원자력 기구의 일부라도 핵시설을 신고하는 것이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카드를 내놓고 있으니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고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예. 답방을 하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그러한 선순환 조치들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까지는 1월 달에 만나겠다라고 했는 것이 1, 2월 달로 늦어졌죠. 늦어지고 있는 것은 그러한 그 구조 순환 구조를 밟아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인데 혹시 회담 준비 상황,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 들으신 게 있습니까? 글쎄 미국 CIA의 앤드루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지난 2일 날 한국에 왔다가 어제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3일 이제 판문점에서 북한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하니 그 내용을 자세히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앤드루 미션 센터 코리아 미션 센터장으로서는 북한에 할 말을 전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 비행기가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디를 염두에 뒀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 그렇게 얘기하면서 싱가포르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예. 동남아 또 다른 어느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가 갈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에어포스 원은 세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배려해서 참매 1호기가 올 수 있는 곳이다. 이러면은 아마 아시아 쪽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면 문 대통령이 또다시 북미 정상회담 중재 역할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고 답방이 늦어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즉 북미 간의 조정자 역할을 이번에는 완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러한 문제를 중간에서 조정 또는 중매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문재인 대통령밖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네. 김 위원장의 근데 서울 방문이 남남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답방을 환영하는 의견과 비판하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남남 갈등은 어차피 우리가 이념적 문제이기 때문에 무시하지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국민의 70, 80%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지지하고 있고 물론 20-30%는 반대한다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을 보더라도 답방을 저도 만나서 몇 번 촉구를 했는데 예. 본인도 그러하지만 주변 참모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상황보다 20여 년이 흐른 후 상당히 호전됐고 또 그러한 것은 구태여 염려할 필요 없다. 또 김정은 위원장도 태극기 부대 등의 실체를 알면서 어느 정도 반대는 있는 것은 자기는 이해한다. 역시 서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처럼 그러한 것을 이해하는 태도이고 예.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의 치안 유지나 질서 유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다소 정략적인 시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지금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회복에도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예. 만약 답방과 북미 고위급 회담과 답방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은 한반도의 평화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소위 코리아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상당한 긍정적 지지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을 거론하셨던 터라서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야당이 레임덕의 근거로 청와대 공직기강 회의를 꼽았습니다.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근혜 우병우에 비유하면서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국 수석 거취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청와대가 대통령 청와대 입성 후 1년, 1년 반, 2년 사이에는 항상 좀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떠한 부정행위가 아니고 근무 태도의 일탈 행위가 나온 것은 오히려 전화해보고 계기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통령께서 청와대는 물론 정부 공직자들의 기강을 철저히 단속하면은 오히려 전화위복 계기로 남은 임기를 더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청와대의 일부 비서관 행정관의 일탈 행위는 나쁜 행위지만은 좋은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전화위복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지금 조국 수석의 사퇴 요구를 하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통령께서 경청하셔야 됩니다. 예. 또 조국 수석도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지 무슨 SNS를 하면서 삼라만상을 다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러나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개혁의 트리오로 부각됐는데 장하성 정책실장도 지금 아웃됐고 예. 지금 국회에서 저 자신도 사법개혁 특위입니다마는 역대 정권에서 해오지 못하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무려 9개 국회의원의 발의안과 정부안도 어제 내놓고 함께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개혁을 넘기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넘기고 과거 역대 대통령들처럼 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사법부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역시 민정수석 조국이 그대로 유임해서 이 개혁을 맞춰내는 것이
일부 행정관들의 일탈행위 척결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차제에 청와대 비서실은 물론 내각, 정부 전 공직자들에게 몸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그런 계기의 강력한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변화해보고 계기를 삼으면 차라리 잘 된 겁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한반도 정세 또 전국 현안까지 짚어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지금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언제쯤 평양 장충성당에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할 수 있을까요?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연구위원장이신 변진흥 박사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가 문을 열었던 2015년만 해도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그때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로 예상 못했죠. 예. 거의 쓰나미 수준의 어떤 변화 아니겠습니까? 쓰나미 수준.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한반도에 지금 평화의 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고 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아주 순탄하게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한반도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죠. 네. 이게 따로 떨어져 있다고 보여지지만 자동차의 그 앞뒤바퀴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연결되어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보통 자동차 바퀴를 보면 앞바퀴, 뒷바퀴가 다 크기가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좀, 북미 관계가 더 크고 바퀴가 남북 관계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봤을 땐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이나 외부에서는 좀 이걸 그 바퀴 그 크기에 맞게끔 좀 남북 관계를 천천히 움직여 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지혜를 발휘를 해서 그래 너희가 천천히 가라고 하면 천천히 가겠다. 그러나 우리는 되돌아갈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입장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남북관계 발전은 우리 남북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주의를 살피면서 안전 운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처럼 속도는 조절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 다시는 남북에 서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외부에는 어떤 신뢰를 주고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합의를 모아나가야 되겠죠.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그렇죠. 올해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박사님은 방한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만 낙관만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우리 나름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여러 상황에서 좀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언젠가 겪어야 할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나 보고요. 예. 이미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서울을 왔었으면 좋았겠죠, 그렇죠? 그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그때 만약에 우리 사회가 오히려 잘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은 저는 성사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으면 남북관계 발전이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진전되었을 텐데 20년 후에도 이제 또 10년, 20년 돼도 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또 20년 후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니까 한번 겪을 일이라고 하면 제대로 우리가 준비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면 어쨌든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물론이죠. 물론. 예. 방안이 성사된다면 어떤 의제가 논의됐으면 하십니까?
저는 뭐 의제보다는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신 것처럼 답방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여기에 좀 더 우리가 그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평양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만약에 교황님의 평양 방문을 환영을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환영을 해야 이 둘 관계를 다 같이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북한에서는 교황님의 방북이 사실 이질적인 거죠. 네. 그러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은 이질적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 벽을 넘어야 우리가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니까 저는 좀 우리 사회가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거 전쟁 때나 또 전후복구 상황에서는 종교가 뭐 구호나 의료, 교육 등에서 할 일도 많았고 실제로 네. 기여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분단 75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의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뭐 가톨릭 교회는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지만 평화의 종교입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가톨릭은 이제 그리스도의 평화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죠. 뭐 거리에서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것도 평화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담기 위한 것이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만 보더라도 당신이 이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하는 것이 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예. 사실 평화 운동은 우리 교회가 물론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인 신자들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것은 이제 가정과 사회, 학교와 직장에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온다고 하면 그것도 평화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네. 평화의 결실을 가져오도록 기도하고 주위의 분들과 함께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것도 저는 가장 당면한 평화운동일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한반도 평화를 향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도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이죠. 연구소에서는 어떤 연구와 활동에 주력하고 계십니까? 저희 연구소는 이제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가장 우리 여기에 연관이 있는 미국과 일본 가톨릭 교회와의 연대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작년 12월에도 그렇고 금년 11월에 국제학술대회를 했는데 예. 이때 미국과 일본 주교회 관계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들도 오시고 예. 그래서 한반도 평화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 교회, 일본 교회, 그다음에 교황청 함께 우리 보편교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하자 예. 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것이 사실 미국 주교회의가 미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여러 가지 백악관에 편지도 보내시고 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톨릭 교회 차원에서는 북한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물론이죠. 북한 교회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북한 교회는 나름대로 가톨릭 교회 협회가 있고, 그게 이제 한 30년 됐죠. 예, 조직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북한 교회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요. 매달 민족 화해 분과를 두고 있는 본당의 평화 사도라는 자료를 저희가 보내고 있어요. 예. 이 자료 속에 이제 북한 교회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요거를 다 묶어서 평양교구, 함흥교구, 그리고 황해도 교회 전체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예. 북한 교회 통사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소가 소속돼 있는 의정부교구 차원에서 네, 주보로 사업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 그렇죠. 네, 3주 후면 예수성탄 대축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평양 장충성당에서 대축일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대축일 미사는 이미 남북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간에. 네네. 지난 2015년 12월이죠. 이때 이제 민족화해주교 특별위원회 주교님들께서 직접 평양을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게 뭐 진짜냐 가짜냐 하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충성당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정상화해야 되겠다 하고 주교님들이 생각하셨고,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세례를 제대로 못 받은 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럼 대축일 미사 때마다 서울교구 신부님들이 가셔가지고 그 후속 조치를 하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서 합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축일 미사를 남북 관계만 원활하게 풀린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신부님들이 가시고 대축일 미사에 신부님들이 가실 때 우리 신자들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남북 관계 특히 열차가 연결되고 그러면 우리도 열차를 타고 가서 평창주도다에서 대축일 미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상상을 정말 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조금 먼 미래의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한반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교회 사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북한 교회는 이게 북한 사회주의 체제 안에 있는 교회이죠.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접근하면 안 되고 북한 사회의 존재 양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말 보편 교회의 형식대로 너희들은 그 부분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같이 의논하면서 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신부님들이 가서 주교님들이 가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충분히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가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좀 당부의 말씀이나 제안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북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겠지만 또 서로 간에 아픈 상처도 있지만 민족의 화해와 일치 차원에서 함께 노력을 해나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해와 일치를 위한 우리만의 화해와 일치가 아니라 민족 사회 전체 화해와 일치 그 안에서 남북 교회의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동북아 연구소 평화연구소 연구위원장 변진흥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낙태죄를 놓고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말 한마디 못하는 태아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대학생들이 태아의 입장을 담은 생명 뮤지컬을 공연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뮤지컬 1박 2일에서 태아 역할을 맡은 이유진 양 만나보겠습니다. 프로라이프 대학생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유진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공연하신 1박 2일 생명 뮤지컬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더라고요. 어떻게 기획하시게 됐나요? 내년에 있을 낙태죄 위헌 판결 있잖아요. 그걸 앞두고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와 태아의 이제 대립을 개인적인 게 아닌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걸 저희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무도 태아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이 현실에서 관객이 이런 부모와 미혼모와 태아 사이에 되게 고민을 하게 되고 태아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걸 통해 이제 관객이 뉘우치고 태아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가슴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낙태에 대해서 태아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요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사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시대에도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저희 프로라이프 다 같이 워크숍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 같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1박 2일이라는 제목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 1박 2일이라는 게 그 약간 여행을 가는 커플이 갈 때 어떤 목적으로 가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랑을 나누게 되면 사람의 의지와는 다르게 생명이 함께 가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혼전 순결을 지키는 건데
근데 1박 2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게 되면 생명을 생각하기보다 성의 쾌락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고 예. 그걸 딱 집어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예. 주인공 태아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네. 오디션을 보신 건가요? 자원하신 건가요? 저는 제가 너무 태아를 하고 싶어서 자원을 했고 오디션을 봤습니다. 아, 둘 다시군요. 네. 네. 아니, 연기를 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연기는 대학교에서 정극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뮤지컬로 춤이랑 노래랑 연기를 다 같이 해본 건 정말 처음이에요. 예. 연습 과정이나 공연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었다기보다는 저는 항상 이 아무 말도 못하는 태아의 그 감정을, 그 말을,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을지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항상 되게 그때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예. 연습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한 2개월 정도, 총 5개월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합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었네요. 네. 태아 역할 하시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으시는 대사 있으신지 한 소절만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노래로, 이게 노래 대사, 그러니까 누가 죄인인가라는 뮤지컬 넘버에서, 저희가 개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약한 태아는 아무 힘 없는 것일까, 언젠간, 그러니까 태아가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태아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약한 태아는 아무 힘 없는 것일까, 언젠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를, 힘없는 내가 죽기 전까지 그 사람을 기다리네, 나의 변호인을, 이렇게 외치거든요. 태아가 변호인을 찾고 있는 얘기네요. 네. 뮤지컬 보신 분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굉장히 같이 많이 웃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우시는 분들도. 네. 태아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잖아요. 예.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 태아의 입장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 모두가. 말을 못하니까요. 네. 근데 딱 이거를 진심으로 표현을 하고 그 아이의 그걸 공감을 하고 대화를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해주시고 많은 깨달음을 얻어주시더라고요. 태아 역할로 공연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관객들한테 이번 공연이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면 하세요? 정말, 저의 소감은 뭔가 제가 태아라는, 그러니까 낙태된 아이들, 그리고 태아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관람객분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예. 최대한, 열심히,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 그 말할 수 없었던 그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되게 감사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아의 대변인이 되신 거잖아요, 지금. 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지금 낙태죄가 폐지될까 봐 우려되기도 하는데 프로라이프 대학생의 활동도 하고 계셔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낙태죄가 폐지가 된다는 것은 사실 살인을 합법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낙태죄가 합법화가 되면 죄책감 없이 당연히 낙태를 하게 되고, 사실 이 낙태 합법화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성 책임, 그러니까 미혼부의 법적 책임을 오히려 물을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남성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모든 책임은 여성이 떠안게 돼요. 네. 그리고 아이를 죽여서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얻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죽임으로 자신이 행복한다는 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나저나 저도 이 뮤지컬 1박 2일 보고 싶은데 다음 공연 날짜가 혹시 잡혔습니까? 저희가 다 같이 계속 논의하는 중이고요. 예.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재공연을 하고 싶어서 저희도 막 어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혹시 올해 안에도 공연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12월 안으로는 그게 아직 미정이고요. 저희가 아직 러브콜을 받았는데 예. 거기 받은 거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항상 기쁜 마음으로 준비 중입니다. 네, 저도 공연이 다시 또 올라가면 한번 꼭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생명 뮤지컬 1박 2일에서 주인공 태아 역할을 맡은 대학생 이유진 양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3억 가톨릭 신자들을 이끄는 지도자,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파격적인 발언과 소탈한 행보로 화제를 몰고 다니시는데요. 매주 수요일 교황의 발언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티칸은 지금 코너를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바티칸 뉴스에서 이탈리아어 번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창옥 번역가님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티칸 뉴스 이탈리아어 번역 담당 이창옥 펠릭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티칸 뉴스는 그 교황님의 말씀과 교회 내외 소식을 전하는 매체이죠. 예.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교황님께서 신자들과 소통하면서 신자 재교육 차원에서 교리 설명을 하고 계신 그 수요 일반 아련 네. 그리고 주일 복음의 해설을 기반으로 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3종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교황님 일반 아련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시간하고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죠? 네, 특별한 일정이 없으시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바오로 6세 홀이나 베드로 광장에서 전체 신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아련을 합니다. 예. 이탈리아 말로 우디엔사 제네랄레 그런데 그 우디엔사는 아련 접견을 말하고요. 예. 제네랄레는 일반적, 전체적이라는 뜻인데 주로 1시간 가량 지속돼요. 그 순서는 이제 사회자가 개회 인사를 하고 교황님께서 뭐 라틴어로 혹은 이탈리아 말로 평화를 비는 인사말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관계되는 독서를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 도구,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폴란드어. 와, 많네요. 예. 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교황님께서 이제 뭐 교리 설명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요약을 한 다음에 거기 참가한 사람들, 그룹들에게 이제 인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네. 주일에 이렇게 3종 기도를 통해서 신자들하고도 만나고 계시잖아요. 3종 기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3종 기도는 매주일 12시에 3종 기도를 바치시는데요. 3종 기도 전에 그러니까 주일 복음 해설 그러니까 독서나 뭐 복음 중에서 발췌하신 구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시죠. 예.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강론을 하시는데 그러신 다음에 3종 기도를 라틴어로 신자들하고 같이 바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주간이나 최근에 일어난 그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이 통례입니다. 예. 또 워낙 화제가 됐던 해프닝이 있었어요. 뉴스 보신 분들 아마 많을 건데 지난번 수요일 일반 아련에서 아주 귀여운 꼬마가 단상에 올라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영어권 요약 발표가 있은 다음에 그 영어권 참가자들한테 교황님께서 인사를 하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예. 뭐 성가도 부르고 그런데 어떤 꼬마가 단상에 나타났죠. 아마 걔 입장에서는 그 스위스 건의병이 창을 들고 꼼짝 않고 서 있으니까 신기했던가 봐요. 네. 그래서 가서 쿡 찔러보기도 하고 예. 손도 만져보고 너무 귀여웠어요. 창도 만져보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엄마가 나타나서 교황님한테 얘가 뭐 아르헨티나에서 왔고 예. 농하다 이렇게 설명했던가 봐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계속 진행하다가 스페인어 요약 발표 후에
천중들에게 그 꼬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네, 교황님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셔서 혼내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예, 스페인어로 말씀하셨는데요. 뭐 대충 이런 내용이죠. 이 어린 친구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농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통할 줄 알고 자신을 표현할 줄 안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어린이가 자유롭다는 것,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유롭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과연 나도 하느님 앞에서 이처럼 자유로운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 아빠 앞에서 어린이가 가지는 자유로움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물론 저는 이 어린아이가 우리 모두를 위해 멋진 설교를 해주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 어린이가 말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은총을 청합시다. 이렇게 우와. 말씀하셨어요. 네, 재밌으면서도 감동적인 말씀인데요. 교황님 그날 일반 아련에서는 어떤 얘기하셨나요? 지난 6월부터 10계명에 대해서 교리를 말씀하셨는데 예. 지난 11월 28일은 그 10계명을 마무리 짓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10계명에 관한 그 계명 중에서 우상 숭배는 사람을 망치지만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심어 주십니다라는 주제로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 중에 키워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일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악한 욕망이라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인 당신의 거룩한 열망을 넣어주십니다. 사실 새로운 삶은 규율에 집착하려는 초인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은 사랑받고 있다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기쁨 사이의 행복한 시너지 효과 안에서 당신 열매들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하느님의 영 그 자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기쁨과 사랑받고 있다는 우리의 기쁨, 이 두 기쁨의 만남입니다. 네, 교황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키포인트를 좀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기가 힘들지만 예.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주로 알고 있다시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표현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그 친교 안에서 뭐뭐 하라는 식의 그런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갈구하는 인간의 마음이 필요하고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기쁨 안에서 완성,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 이제 지난 대림 일주일 삼종기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삼종기도의 주제는 역시 대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중요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대림 시기에 우리는 단지 성탄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용기 있고 일관된 선택을 통해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에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도록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여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부터 성탄까지 이 대림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러줍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대림 제1주일 삼종기도의 키워드는 대림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즉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음과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늘 성탄을 같은 방식으로 맞이하는 수동적이고 습관적인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변으로 눈길을 돌려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좀 더 개방된 자세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셨죠. 그리고 이번 삼종기도 후에 하신 말씀도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의 평화를 위한 촛불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뉴스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어떤 행사였는지 짚어주세요. 네, 이번 행사는 그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에서 추진하는
시리아의 평화를 위한 촛불기도 캠페인을 지지한다면서 동참하신 겁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오늘 세계 각지에서 각자의 초를 밝히는 수많은 신자들과 특히 많은 시리아 어린이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대형 초를 꺼내 들어올리셨는데 그 초는 시리아 어린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을 한 그런 초였죠. 네. 그리고 촛불을 점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희망의 불꽃과 더불어서 수많은 희망의 불길이 전쟁의 어둠을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진심 어린 책임을 다하도록 각자 양심을 일깨우자고 초대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약자 또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이 교황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교황의 발언을 살펴보고 의미를 짚어보는 바티칸은 지금까지 이창옥 번역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터뷰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5818님께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말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또 행복한 마음 김정선 스텔라님께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드린다고 모두 한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어젯밤 9시 경기도 고양시 백성역 근처에서 온수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도로로 뿜어져 나와서 1명이 숨지고요. 또 22명이나 다쳤습니다. 또 인근 주택 가구들 2천여 가구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죠. 일단 지역 난방공사가 지하 2.5m 깊이에서 그 배관이 파열된 지점을 확인했고요. 오전 9시쯤부터 다시 열 공급을 재개해서 2,500가구 난방과 온수 공급은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파열된 배관 복구에는 좀 며칠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서 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현장 수습이 더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1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기자 코너와 뉴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쌀쌀한 아침입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졌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네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지만 주말에 문화생활 얼마나 즐기고 계신가요? 일상에 지쳐서 휴식을 취하기에 바쁘거나 또 집 근처 영화관만 찾진 않으시나요? 그럼 오늘 방송될 이힘 기자의 문화 확대경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예술인들의 활동과 또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교회 세계 총대주교인 바르톨로메오스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어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정교회는 가톨릭 또 개신교와 함께 그리스도교의 3대 축을 이루는 종교인데요. 어떤 종교인지 또 총대주교가 방한한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은 종교 활동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엔 북한도 포함이 되는데요. 올해 종교자유 보고서,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 내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취재한 소식을 전해주는 시간. 오늘은 이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힘 기자입니다. 네, 코너 이름이 이힘 기자의 문화 확대경입니다. 기획 의도가 궁금해요. 예, 문화 확대경은 문화를 조금 더 크게 자세히 살펴보자는 의미로 지어봤습니다. 네. 문화 현미경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생물 시간 같아요. 네, 제가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습니다. 벌써 20년 전인데요. 그때는 주로 필름으로 사진 작업을 했는데 필름 크기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진이 잘 나왔나 이렇게 인화지에 뽑아보기 전에 뭐 확대를 해서 봅니다. 네. 그 확대경 이름이 이제 독일어로 루페라고 하는데 사진 기자재 용어이기도 하죠. 예. 확대경은 이것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그렇군요. 문화 확대경은 주말과 주일에 문화의 향연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
그 예술인들의 신앙에 대한 생각도 들어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일거양득 코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 확대해서 보여주실 예정인가요? 네, 주말에 전시회를 여는 가톨릭 신자 작가라든가 연주회를 앞둔 음악인, 새 음반을 낸 생활성가 가수, 공연을 앞두고 있는 연기자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예. 직장인은 야근과 노동으로 쉼이 필요하고요.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 육아 때문에 정말 등골이 휘고 계십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문화 안에서 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인데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한국화가 이소영 수산나 씨를 만났습니다. 예. 이소영 작가는 지금 꽃책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 삼청동 세움 아트스페이스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 시작된 전시는 오는 22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꽃책에 길을 묻다. 주제가 독특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저도 궁금해서 작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꽃은 자연을 상징을 하는데요. 우리가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길을 잃게 되잖아요. 너무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다 보니 누구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신에게 묻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생로병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가벼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니 판소리에서 주제를 찾았다고 합니다. 판소리 단가 중에 사철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니, 꽃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판소리로 넘어갔습니다. 사철가가 뭔지 궁금한데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사철가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려니 오날 백발한시 모구나. 내 청춘 직접 들어보니까 판소리 속에서 한국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쏙쏙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작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앞서 들으신 사철가 이야기부터 하자면요. 그 인생이 더덥고 무상하니까 현재의 삶을 살자라는 의미라고 작가는 강조했습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를 통해서 꽃의 그 생명이 반복되는 것처럼 인간의 감정도 기쁨, 슬픔, 시기, 분노, 좌절 이런 많은 감정을 겪게 됩니다. 네. 이런 감정들은 현대인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파랑새 증후군, 트라우마, 저장 강박증과 같은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이소영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이러한 현대인의 내적 여정을 4계절에 비유했습니다. 현재에 충실하자는 말이 라틴어로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데요. 예. 영화 죽은 신의 사회에서 명대사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 지금 여기라는 구절이 있죠. 예, 이소영 작가의 전시회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신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은 전시회입니다. 아, 네. 그런 바람을 작품으로 표현한 거군요. 네, 그렇죠. 이소영 작가는 심리적인 것에 그런 것을 작품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올해 경향 잡지의 정신과 의사인 박한선 씨의 글에 일러스트를 그린 것이 인연이 돼서 심리적인 주제를 작품에 본격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미대 재학 시절부터 한국화인데도 주변에서 그림이 너무 어렵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작가는 이미 그때부터 종교적인 내용을 수묵화에 표현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작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제 그림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담다 보니 20대부터 제가 그림을 그려도 사람들이 어렵다는 말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유를 몰랐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 너무 이렇게 종교적인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소영 작가가 동양화, 한국화를 접하게 된 게 집안 분위기 때문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소영 작가 할아버님이 옛날 선비들이 즐기던 풍류 음악의 하나인 향제 줄풍류 기능 보유자셨습니다.
인간 문화재 고 이보한 옹이시죠. 향재 줄풍류요? 네, 향재 줄풍류는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장구나 단소, 거문고, 양금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그 장단에 맞춰서 낮은 소리로 이렇게 시조를 읊조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 들어봤네요. 네, 이소영 작가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매일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시면 서예로 아침을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집에는 늘 지필묵이 갖춰져 있었고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도 그림도 동양화, 한국화 이런 것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이소영 작가가 사회적인 활동도 한 적이 있다면서요? 어떤 건가요? 네, 유방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치유 프로젝트를 2011년부터 1년간 연 적이 있습니다. 아, 그 그림으로 그럼 유방암 환자들을 도우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을 수묵화로 그린 겁니다. 오. 당시 치유 프로젝트가 열린 장소가 분당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인하대병원, 워커힐 호텔 등이었습니다. 순회 전시회였는데요. 예. 그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유방암을 앓던 한 환자가 유방암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고 있다 하더라도 해부학적인 자료뿐이어서 무섭다. 자신을 좀 수묵화로 표현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계기가 돼서 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합니다. 예. 이번 치유 프로젝트에는 가슴을 도려낸 15명의 환자가 가슴을 드러낸 채 모델이 돼주었습니다. 전시회 호응도 그래서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전시회가 열린 장소가 주로 병원이다 보니까 환자와 가족, 의료진들이 많이 보게 됐는데요. 예. 그래서 일반 전시회와는 다른 또 다른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의 말씀 들어보시죠. 전시장에 방명록을 놓으면 보통 이제 이름만 쓰고 말거든요. 근데 병원에서의 전시는 환우분들이나 그분들의 가족들이 글을 많이 남기세요.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자기 어머니가 지금 수술받으러 들어가시는 상황인데 이 전시를 보니까 약간 위안이 된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모델이 되어지신 분 중에는 절제를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보건 치유를 하셔서 그때와 달라진 자기 모습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우분 자체가 직접 모델이 되면서 아픈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당당하게 살자. 이런 느낌으로 자신감을 많이 회복하셨었고요. 그다음에 환우 가족분들은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림을 봤는데 뭔가 마음이 좀 찡해 오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이소영 작가가 수묵 애니메이션 감독이기도 하다면서요. 이것도 처음 들어본 장르입니다. 네, 그 작가가 대학생 때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수묵 애니메이션을 처음 보고서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한마디로 마음에 딱 꽂혔답니다. 네. 예, 그래서 2002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수묵 애니메이션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최근 작품으로는 국악, 무용, 미술사적 해석이 종합된 그 화통 콘서트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애니메이션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오. 이번 개인전에서도 한글 수묵 애니메이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소영 작가의 작품과 수묵 애니메이션이 궁금하신 청취자 여러분은 이번 주말에 세움 아트스페이스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소영 작가가 서울 가톨릭 미술가의 회원이라서 성화 작업도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가톨릭 미술가회 활동을 시작했고요. 가톨릭 미술가회 활동 덕분에 성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덕분에 신앙심도 깊어졌다고 합니다. 네. 가톨릭 미술가회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정규전을 열고 있고 이를 통해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요. 주제가 매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주제는 성서적인 내용이라든가 삶과 죽음, 생명 같은 철학적인 것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에 물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재다능하시고 마음도 따뜻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힘 기자의 문화확대경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개인전 열고 있는 한국화가 이소영 수산나 작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열린 세상 오늘. 전 세계 3억 명 정교회 신자들의 수장이죠.
바르톨로메우스 세계 총대주교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현장에 다녀온 도재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교회를 동방정교회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종교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동방정교회는 1054년 교회 대분열 때 로마 가톨릭인 서방교회에서 갈라져 나갔습니다. 오래전 일이네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동로마 제국 지역을 비롯한 동방의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네. 4세기 이후 지중해 주변 그리스도교 분포를 보면요. 로마와 터키 이스탄불의 콘스탄티노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등 5개 도시의 총대주교들이 주도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안티오키아와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가 이슬람 세계로 편입된 이후에 로마와 콘스탄티노플만 존재했고요. 그러다 콘스탄티노플마저 이슬람 오스만 튀르크에 의해 함락되면서 입지가 축소됐고요. 네. 이후 러시아가 제3의 로마를 표방하고 동방정교회 맹주로 나섰습니다. 이 한국에는 1900년에 러시아 크리산토스 세이코프스키 신부가 들어오면서 시작됐고요. 1968년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성 니콜라스 주교자 대성당이 세워졌습니다. 네, 동방정교회 교세나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러시아와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정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이 러시아 정교회 신자는 1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네. 세계 동방정교회 신자의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 가톨릭처럼 교황을 정점으로 한 통일된 조직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요. 전통적으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에게 모든 교회의 총대주교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네. 그러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왜 갈라진 겁니까? 네, 가시적 균열은 8세기에 성화상 파괴 논쟁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비잔티움 황제가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성화상을 파괴했는데요. 교황이 이를 정죄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 서방교회는 성령이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로부터도 나온다고 믿었는데요. 예. 동방교회는 성령은 오직 성부로부터만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1세기 이탈리아 남부를 점령한 프랑스 북부 노르만족이 서방교회 관습을 강요하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관할구역에 있는 서방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이 사태 수습을 위해 교황 사절단이 파견됐는데요. 하지만 총대주교와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이 교황 사절들은 하기야 소피아 성당 재단에 총대주교 파문 교서를 던져놓고 떠났습니다. 예. 이 총대주교도 파문으로 대응하면서 분열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리고 1204년에 제4차 십자군 원정대가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면서 사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네, 거의 지금 1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리나 예식에도 어떻게 가톨릭이랑 차이가 있나요? 네, 이 가톨릭 교회는 7성사가 있죠. 네. 동방정교회도 7성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주교와 수도원 제도, 성인 공경 그리고 성호극기 전통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교황 수의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서양 음력이라 할 수 있는 율리우스력을 쓰는 교회가 많아서 이 부활 등 주요 전례력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네. 참고로 동방정교회의 성탄 대축일은 1월 7일입니다. 네. 정교회 수장 바르톨로메우스 총대주교가 방한했는데 네. 어떤 분입니까? 네, 바르톨로메우스 총대주교는 1940년 터키 임브로스에서 태어났습니다. 1969년에 사제서품을 받았고요. 1991년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겸 총대주교로 선출됐습니다. 이 바르톨로메우스 총대주교의 한국 방문은 1995년과 2000년, 2005년에 이어서 올해가 이번이 4번째입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 갔었던데 한반도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이산 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의 정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총대주교청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항상 기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내 일부의 불편한 시각에 대한 얘기도 하셨네요. 네,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는데요. 바르톨로메우스 총대주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 건지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이어 한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바르톨로메우스 대주교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르톨로메우스 총대주교는 일치와 사랑보다 앞서는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내년 초로 거론되고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거는 또 기대감을 밝히셨군요. 네, 올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밝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두 정상이 화해와 통일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는 만남을 갖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 얘기도 했네요. 네, 교황은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또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길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북한 방문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울러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사실 바르톨로메우스 총대주교가 우리나라에 온 이유, 네. 한국 정교회 주교자 성당이죠. 니콜라스 대성당 축성 50주년 행사 때문이잖아요. 네, 바르톨로메우스 총대주교는 성 니콜라스 대성당 축성 50주년을 기념해서 오늘과 내일 성 니콜라스 축일 저녁 예배 그리고 아침 예배를 집전합니다. 네. 이어 구세군 자선 냄비 모험에 참여하는데요. 그리고 노숙자 상담 보호센터도 방문합니다. 이 바르톨로메우스 총대주교는 생태 문제에 깊은 사목적 관심을 보여서 이 별명이 녹색 총대주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 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모레 환경 문제 국제 심포지엄에도 참석합니다. 예. 이 모레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데요.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와 기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8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바르톨로메우스 총대주교 방한 소식 도재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지만 종교 간 분쟁도 거의 없고 자유로운 종교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인구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종교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북한 주민들도 포함된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올해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 내용 김영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 즉 ACN은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를 2년마다 발표하는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2년 동안 전 세계 196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61%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은 완전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나라가 그만큼 많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38개국에서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가 발견됐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17개국에서 심각한 종교적 차별이 이루어졌고 또 21개국에서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노골적인 박해가 자행됐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근데 2년 전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진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38개국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8국에서 종교적 소수자 상황이 더욱 악화됐는데요. 이는 2016년에 비해 4개국이 늘어난 것입니다. 네. 특히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은 사태가 극심해서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중국과 인도도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네, 북한도 포함됐다고 하니까 안타까운데 네. 극단적 민족주의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도 눈에 띕니다. 네. 보니까 뭐 소수 종교를 위협하고 폭력까지 가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네요. 네. 22개국의 경우 종교 자유에 대한 공격이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른 국가들에서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정책이나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그 침해가 일어났습니다. 인도, 북한, 미얀마 등을 비롯한 독재국가나 극단적 민족주의 국가만도 16개국에 달했습니다. 네. 이들 국가에만 3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소수 종교 집단을 적대시하는 공격적인 민족주의가 힘을 얻은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3억 2,7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종교적 박해가 있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나아가 1억 7,800만 명은 종교적 차별이 있는 국가에 사는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보고서는 따라서 전 세계 5명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1명은
종교적인 박해나 차별이 있는 국가에 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보고서에 긍정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종교 자유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인데요. IS의 패전 이후 종교적 소수자들은 옛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라크 니네베 평원의 그리스도인 마을 출신 주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2018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간추린 뉴스 박성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과학자가 유전자 편집 아기를 출산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가 유전자 편집 기술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테드로스 아브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으로 그제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유전자 편집에 대한 윤리와 안전성 문제를 연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총장은 유전자 편집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이 기술이 미래 인류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열대과일 논이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를 최고 56배 초과하는 쇳가루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몰과 재래시장에서 판매 중인 논이 분말과 환제품 17건을 분석한 결과 9건에서 쇳가루가 기준치를 6배에서 56배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을 모두 회수해 폐기 조치했으며 식품당국에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의뢰했습니다. 국회의원 26명의 국회 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해 국민 세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와 좋은 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책자료 발간과 홍보물 유인비 등을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과 비교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한 국회의원은 26명이었고 이중 제출로 빼돌린 국민 세금은 1억 5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정부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합니다. 정부는 어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전 의원을 비롯한 9개 부문 유공자 91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추천으로 인권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수능시험 국어 영역 만점자가 148명으로 0.0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수능이 영역별 100점 만점 체제로 바뀐 2005학년도 이후 국어시험 가운데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기존에 국어가 가장 어려웠던 걸로 꼽혔던 2011학년도 수능의 만점자 비율 0.06%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부터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박성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송 토크로 엽기 표정님께서 아까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 내용 듣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시댁이 불교이셔서 비밀리에 신앙생활하고 계시다고 주님께서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얘기해 주셨네요. 여기다 고민을 털어놔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저도 마음으로 같이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방한 여부가 관심이라고 하지만요. 슬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올 한 해 계획했던 목표는 이뤄졌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차분하게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끝곡은 별의 12월 32일로 골라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